여성의 감수성으로 세상을 봅니다.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KBS 모바일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셨어요. 유튜브는 뭐 500여 명 가까이 오셨는데 제가 오랜만에 화장 좀 했더니 나라 우주님 꽃단장 하셨다고. 아, 이거 웃겨서 이거 방송 못하겠네. 이게 평소에 좀 하고 다녀야 되는데 평소에 제가 화장을 안 하는 성격이라 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영찬님, 최희철님, 방선월님, K7795158777번님, 이강주 금사님 이렇게 많은 분들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저 정치 분야 뉴스로 먼저 좀 시작을 해보죠. 어제 그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렸었고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이제 보셨는데 뭐 여러 가지 공방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뭐 사상 전향, 아들 병역 뭐 여러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졌는데 관련 내용 좀 정리해서 저희도 얘기를 좀 해보죠. 예, 저도 뭐 청문회 관련 내용을 방송으로 지켜봤는데요. 네.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고 또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부분 크게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는 사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사상과 사상 전향은 약간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설명하실 때 좀 주의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야당에서 일단 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네. 질문을 많이 했어요.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이 이인영 의원에게 후보자에게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본인의 이제 사례를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의원이 저보고 사상을 전향했는지 묻는데 이 후보자가 언제 어떻게 전향을 했는지는 찾지 못했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후보자는 질문의 내용이 온당치 않다. 라고 약간 불쾌한 마음을 좀 드러내기도 했었고 민주주의에선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있고 전향 여부를 묻는 건 아직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도 약간 비판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쪽의 발언을 두고 야당에서는 꼭 필요한 사상 검증이다. 이렇게 뭐 야당은 주장을 했지만 여당에서는 이거 색깔 공세 아니냐라는 또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주한미군 관련해서 요즘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그렇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했고 다만 한미연합훈련은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또 이제 평양을 방문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남북관계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만약 특사가 된다면 또 방문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인영 후보자의 아들의 병역 문제를 놓고 야당에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기도 했었고 또 예. 자료 요청을 놓고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기도 그랬죠. 했었는데요. 이인영 후보자는 아들이 입대 의지가 있었지만 병무청 검진에서 면제를 받은 것이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두 분은 어떻게 청문회를 보셨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죠. 일단은 참 그 광경이 묘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질문을 한 태영호 국회의원은 네.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내려온 전직 외교관인데 한국에 와서 국회의원이 되었다. 이 자체로도 조금 관심이 모아지는데 거기서 얘기한 질문이 바로 사상 검증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합당한가라는 또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태영호 의원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 후보자님께서 언제 어디서 주체 사상을 버렸다. 신봉자가 아니다라고 공개 선언한 게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한 질문이었다. 왜냐하면 일단 통일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물론 북한에 대한 어떤 관념, 인식, 사상 이런 거를 검증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 질문 자체가 우리나라 헌법 19조에 보면 기본권이 있는 것이 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양심의 자유라는 거는 양심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이 침묵의 자유입니다. 침묵의 자유가 무엇이냐?
자기가 갖고 있는 양심이나 사상을 외부에 표현하도록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네. 우리가 국가에 대한 충성도를 보기 위해서 이 사람이 국가의 충성심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를 보기 위해서 태극기 밟기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후보자의 물론 87년도에 전대협 1기 의장을 했었고 북한 관련 이런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33년 전의 사상을 가지고 지금 이 사상 전향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거는 아까 오프닝에서 우리가 운동이 과하면 문제다 얘기했는데 과유불급이다 질문 네. 자체가. 그래서 한마디 덧붙이자면은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이 어떤 말을 했냐면 20대의 진보가 아니면은 심장이 없는 것이고 40대의 보수가 아니면 뇌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젊은 시절에는 누구나 이상주의자적인 그런 걸 꿈꾸고 가슴이 뜨겁고 심장이 뜨겁고 이렇게 네. 하다가 나이가 들면 저절로 현실주의자가 되면서 보수주의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인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인영 후보가 그때의 그 생각에서 지금 통일부 장관이 되는데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질문을 할 때 좀 과한 게 아니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사상 전향이라는 용어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 사상 전향이라는 용어 자체가 일제시대 때 많이 사용됐던 용어죠. 이제 독립군들한테 이런 각서를 써 이렇게 강요한 것이 이제 사상 전향제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확산된 어떻게 보면은 폭력적인 거죠. 제도권의 폭력이라고 많이 됐던 거고요. 실제로 보면 이런 문구를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연합뉴스에 나온 내용인데요. 네. 사상전향제는 헌법이 보장한 양심을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폭력이다. 라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하면서 나왔던 언급입니다. 시점을 한번 볼까요? 사상전향제는 국가폭력이다라고 한 이 뉴스가 나온 시점이 언제나 2009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미 10년 전에 이게 국가적 폭력이고라는 것이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사실은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독재 정권에서 사상 전향을 강요받았던 사람들의 증언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어느 정도로 강요를 했었느냐. 같은 방에 있는 수감자 중에서 폭력을 잘 쓰는 사람을 같은 방에 넣어서 이런 각서 수준의 걸 쓸 때까지 때리고 고문하고 났다라는 증언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다시는 되풀이지 말아야 될 폭력적인 제도인 거죠. 그런데 그 제도를 가지고 와서 사상 전향을 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현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 물은 것은 네. 태영호 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자질을 의심받는 질문이었다. 저는 좀 이렇게 강하게 좀 비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당에서 계속 새로운 강령과 이런 부분을 선보이면서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예전과 다른 길을 가려는 듯한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비판하듯이 왜 지금 그 비대위 체제에서 나오는 강령과 네. 현재 의원들이 하는 이 발언이 계속 빗나가냐는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통합당 지지층 내에서도 도대체 통합당의 대북관은 무엇이냐. 예전에 논란이 됐던 일부 정치인들의 색깔론적인 발언에 더 방점이 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우리가 남과 북이 대화 협력을 해야만 되는 시대라고 보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원내대표단 안에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또 뭐 한편에서 생각을 예. 하면 미래통합당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지금 새로 짜여진 외교 안보 라인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북한에 대해서 뭐 좋게 말하면 잘 이해하고 있고 소통할 수 있다. 심지어 이제 이인영 후보에 대해서는 그 임종석 옛날 그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북한 자체도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만큼 또 우려하는 목소리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사상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보다는 어떤 대북 정책을 앞으로 할 것인가. 네. 그래서 어제 청문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책 검증이 더 조금 그렇죠. 구체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몇 개 정도 나왔습니다. 일단 엿볼 수 있는 것이요. 지금 일단 평소에 늘 하던 얘기예요. 남북 교류 열심히 해야 된다. 네. 정치적인 거를 떠나가지고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 이런 문제는 정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필요하죠. 된다. 네. 이런 늘 평소에 지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정확하게 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연합훈련 문제. 지금 북한이 거의 알러지 반응을 보이고 있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뭐 축소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더 남쪽으로 국한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너무 북한의 눈치를 보고 끌려가는 게 아니냐라는 또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북한의 반응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유연하게 할 수 있다라 답을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지켜보면서 잘못이 있다면은 정책 검증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 아쉬운 거는 아들 병역 문제. 네. 사실 뭐 이인영 후보뿐만이 아니라 많은 정부 고위층 관료들, 그렇죠. 정치인들 왜 하나같이 이렇게 본인들의 군 문제도 본인의 예. 군 문제뿐만 아니라 뭐 자녀의 군 문제라든가 학원 문제라든가 이런 게 늘 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늘 걸리는 걸 보면은 물론 의혹입니다만 아쉬운 마음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이게 의혹인지 아니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그렇죠. 뭉뚱그려서 다 고위층과 정치인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화운동 세대잖아요. 그럼 네. 그 민주화운동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옥살을 해서 못 간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죠. 부상을 입어서 못 간 경우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공장에 노동운동을 하러 갔다가 심하게 다쳐서 못 간 경우.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자료를 아무리 내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군 병역을 회피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 근데 모두를 전체로 몰아서 정치인들은 다 이렇다라고 하면 당사자들로 있어서는 굉장히 좀 답답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가 굉장히 예민하지만 그런 만큼 이것이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오히려 정확하게 진실을 가려주는 것이 청문회 역할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려면은 사실은 이제 본인의 문제는 뭐 그럴 수가 있다고 치더라도 사실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정치인은 공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 뭐 부인이나 자녀나 그러면 이 가족들의 사생활과 프라이버시와 인권은 어디까지를 지켜줘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자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도 준공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많은 국민들이 예민할 수 있는 군대 문제는 사실 정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는데 어제 조금 제가 아쉬웠다는 것은 그런 어떤 진료 내역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자료를 제대로 내달라고 야당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CT 정도 자료면 되지 않느냐. 뭐 아들의 신상이 다 들어가는 거는 내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서 약간 조금 감정적인 반응을 보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인은 신상 검증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노출 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좀 인정을 했으면 좋겠고 이런 논란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충분한 자료를 내는 것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사실은 공직에서 국정감사 관련한 업무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전화가 4시 50분에 와요. 그리고 다시 5시 30분에 전화가 와서 왜 자료를 안 냈느냐. 담당자가 화장실 가서 아직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왜 자료 제출 부실하게 하냐. 이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공방을 보니까 후보자 측에서 이런 자료는 제출했고 이런 자료는 자료 제출 요구가 정확하게 오지 않았다라는 설명도 있었거든요. 저는 그건 뭐 양쪽의 주장을 다 들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양쪽이 항상 늘 다르게 얘기를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도 확정할 수가 없고요. 예. 어쨌든 어제 청문회에서 아쉬운 부분과 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방향들은 좀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지금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그동안 좀 말을 아껴왔던 청와대가 공식 브리핑에서 처음으로 이제 피해자라는 호칭을 사용했다는 보도가 나오게 됐어요. 이 강민석 대변인의 발언부터 해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사실은 청와대에서 이번 사건에 관해서 계속 이제 언론이 질문을 했었는데요. 예. 이제 13일 브리핑 같은 경우에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해요. 그리고 청와대 한 관계가 15일 기자들과 만났을 때는 피해자라는 용어를 썼지만 이거는 소위 저희가 이제 이름이 나가지 않는 우리가 언론에서 쓰는 백브리핑이라고 하죠. 기자들이 모여서 질문을 했대 나가기 때문에 사실 공식 브리핑에서 그 피해자라는 용어를 썼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따라서 어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에서 나온 발언이 네. 어떤 청와대 관계자의 공식 석상에서의 발언이다라고 많이 그렇죠.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해석에 나왔던 발언을 그대로 적어드리자면 청와대가 고위공직자의 성비위의 단호한 입장이다.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은 청와대의 원래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피해자 측이 그 전날 왜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했었잖아요. 그 내용을 요약해 드리자면 적법하고 합리적 절차에 따라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피해자가 강조를 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사실 사건 발생 이후에 이제 그동안 페미니스트로 저희가 이제 인식하고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그 여성계에서 실망스럽다 이런 반응이 좀 있었고 또 해외 언론도 이와 관련된 보도를 하기도 했었고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어떻게 용어를 사용하느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진상 규명이 이제 아직은 뭐 마무리되려면 시간도 좀 많이 남아 있고 한 번 정도는 또 대통령도 언급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두 분께서는? 어제 그 강민석 대변인의 그 말은 청와대 차원의 공식 입장은 사건의 명확한 진상 규명 이후에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히 지적하자면 대통령의 이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네. 정치인과 대통령의 침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정치적 메시지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페미니스트 대통령까지 가지 않더라도 사실 우리가 페미니즘 이러면은 한정된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는데 페미니즘의 그 근저에 있는 거는 바로 소수자, 약자, 인권 그렇죠.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을 단순히 어떤 뭐 페미니즘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어떤 여성 인권, 소수자의 인권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면 대통령이 원칙적이거나 원론적인 수준의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너무 늦으면 시간을 끌수록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큰 이야기를 하죠. 큰 추상적인 선을 이야기합니다만 멀리 있는 추상적인 선을 실현하겠다고 하지 말고 구체적인 현실에서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이걸 국민들이 바라는 게 아닐까 싶고 저는 이 부분은 좀 아쉽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일단 진상규명이 국가인권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는 걸 저희가 전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상규명 사실관계가 특정이 되면 더 이제 뚜렷한 입장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전해드리고요. 저는 최근에 이제 우리 방송에서도 한번 다뤘는데 피해자와 피해 호소인 이 용어가 굉장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건 사실 그 용어 하나만 해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 여기자 협회에서도 성명을 냈을 때 당시 용어가 피해 호소인이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은 뭐였느냐. 피해 호소인이 2차 가해에 노출된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었고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미투 운동이 혹시나 훼손되고 피해자들이 위축될까 봐 우려하는 마음을 담은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지지하고 연대한다는 성명을 내준 거거든요. 그러나 용어는 피해 호소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피해자를 어떻게 비하하거나 2차 가해를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고 오히려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했을 때 네. 이런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의 입장도 들어야 한다는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 차원에서 같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 여론이 높아진 것은 저는 이번 사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것이 좀 복합되어서 쌓여 있는 것이다. 예, 쌓여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다뤘었는데 예를 들면 굉장히 옛날 저서에서 논란이 됐었던 탁현민 비서관의 승진과 복귀를 네. 둘러싼 논란 그리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모친상에 이게 대통령 명의의 조화가 갔던 것. 근데 네. 이제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조사 중인 것도 아니고 그것이라던가 또는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기자들이 고 박원순 시장을 네.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굉장히 좀 과격한 용어를 쓰면서 불쾌하다는 식으로 네. 마치 고인의 입장에서만 편을 들어준다는 해석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가 쌓여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맥락을 쭉 보면서 이 분노와 민심이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 입장 표명을 해달라고 하겠다는 것을 청와대에서 좀 유념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반반입니다. 왜냐하면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이 터졌을 때 사실 네. 역대 정부에서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대통령이 직접 어떤 지시를 하거나 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3월 30일 이런 발언을 했었죠.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에 관련해서 TF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회원 전원을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8년의 경우에는요. 대선 공약에
리벤지 포르노 근절이라는 대선 공약이 들어갔었습니다. 이 리벤지 포르노라는 것이 연인이었던 사람이 헤어지면서 예. 주로 남자들이 본인의 연인과 찍었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해서 여성을 그렇죠. 망신 주거나 복수하는 방식이었었거든요. 네. 이것이 이제 사회 문제로 대두됐을 때도 그래서 기대가 더 큰 걸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대통령이었다는 점은 긍정 평가를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여권을 둘러싼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네. 청와대 입장 표명이 상대적으로 늦은 것 아니냐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맥락으로 보고요. 점수는 50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말을 쓴다, 어떤 용어를 쓴다는 거는 그 자체로 인식이 반영돼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갑툭튀라는 말을 씁니다. 갑자기 튀어나온다 이런 말 하는데 저는 피해 호소인이란 말이 왜 지금 시점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는가라는 질문은 충분히 던질 수 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썼던 피해자라는 단어 대신에 피해 호소인이란 단어가 전면에 부상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저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피해자의 상황이었다면 어떤 사안에서 내가 피해를 얘기하고 있는데 상대방에서 피해자라고 말하지 않고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저는 어느 정도 좌절감과 무기력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피해 호소인이란 단어가 그 단어 쓰는 것만으로 2차 가해냐라는 질문은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렇다면 피해자와 피해 호소인, 피해인과 피해 호소인의 차이는 무엇이며 그렇다면 이 단어를 앞으로도 쓸 것이라면 어떤 상황, 어떤 기준 하에서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 생각을 언론도 듭니다. 그렇고 저희 모두 이 용어를 하나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신중해야 신중해야 된다. 된다고 그런 생각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게 아니 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예. 붙이자면 제가 계속 맥락을 보자라는 거는 한국 여성 변호사회에서나 한국 그렇죠. 여기자협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는 거예요. 네. 피해자를 지지해주고 연대해주는 단체에서 쓰기 때문에 그 용어만을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죠. 제가 현장에서 이런 문제를 직접 상담하는 센터장들께 여러 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당부하는 것이 그 용어가 쓰이는 맥락을 앞으로 고쳐가면서 듣자라는 것이 그 용어 하나만을 가지고 이것이 너는 2차 가해 아니냐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일어난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그렇죠. 신고를 했을 때 좀 묵인됐던 그런 상황을 고치려는 쪽으로 가야지 그 용어를 놓고 정치권이 공방을 하는 쪽으로 너무 몰리는 네. 것은 본질 해결에는 조금 벗어난 것이다. 이런 지적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언론의 입장에서는 그런 용어 하나도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어쨌든 지금 마지막 뉴스로 오는 9월에 지금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이 누가 되는지 지금 3명으로 압축돼 있다 그러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영남, 서울 50대 남성이라는 지금 분석이 나와 있어서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송 박사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이별은 없었다. 이번에 이제 지금 네. 현재 대법관 중에 여성 대법관이 3분이 계시는데 네. 앞에 대법관 2명이 남성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여성 대법관이 혹시 오는가라는 기대를 기대가 좀 했었는데 있었나요? 예. 역시나 서오남, 서울 50대 남성 이렇게 서오남입니까, 이게? 해서 네, 이걸 네. 서오남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양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여성은 빠졌다라는 아쉬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이열, 천대엽, 이흥구 이 3분이 아마 최종 이제 후보로 올라가서 마지막에 1명이 이제 추천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구, 부산, 경남, 통영 출신입니다. 그리고 다 서울대 출신이고요. 50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어떤 법원의 순혈주의, 엘리트주의를 깨기가 좀 힘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왜 중요합니까? 대법관이 왜 중요하냐. 미국에서는 판사를 저지라고 그래요. 그냥 네. 판단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대법관은 저스티스라고 부릅니다. 네. 정의. 아. 즉 이 정의의 최종 판단자가 대법관이고 대법원이기 때문에 그 사회 정의를 예, 결정하는 굉장히 수준을 중요한 역할을 보여주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사실은 하급심 판례를 직접 구속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젠더 판례를 떠나서 사회적인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할 수 있는 판결을 하는 대법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 어떤 대법관이 가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렇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역대 대법관 지금 137명 중에 여성은 단 4명이었습니다. 단 4명. 네. 네. 자,
자,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예전에 저는 갑자기 대법관 얘기하니까 저희가 뭐 마녀라는 별명을 가졌던 미국의 여성 대법관도 떠오르기도 하고. 루스 베이더 긴지하고 많이 얘기를 하죠. 사회적 약자와 진보, 마지막 진보의 양심이다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그동안 주류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많은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줬었고 특히 그러니까요. 여성 노동자들 문제라든가 유색인종들의 입장에서 많은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뭐 대법원의 역할 자체를 굳이 안 보더라도 지금 사법부가 사실 젠더 감수성 떨어진다고 지적을 엄청 많이 지적을 저희가 받고 해왔죠. 왔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시기야말로 여성 대법관 수를 더 늘려서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법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기대가 있었죠.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굉장히 아쉽습니다. 국민들이 좀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법원 판결 문제 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럼 법원 판결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도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예. 대법관 될 만한 연차의 여성 후보군이 매우 적다 이런 애로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이게 앞으로 아마 로스쿨이 아마 1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 2020년 로스쿨 합격자를 보니까 여성이 46.38%예요. 거의 이제 절반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대법관 중에 한 반 이상은 여성이 되는 그런 날도 오지 않겠나 기대를 하는데 아직까지 갈 길이 멀어요. 사실 2020년에 기준으로 했을 때 12대 로펌의 신입 변호사 합격률을 보니까 상경계 서울대 로스쿨 출신 29.2세 남성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여성 변호사들이 직업을 선택을 할 때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좀 편한 보직이라든가 그런 로펌을 선택을 하게 선택할 수밖에 된다. 없는 제약도 있어서 이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쉽지 않겠군요.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2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죠.